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주상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실제로 겪게 되었어요.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보면 항상 답답해하며 궁시렁거렸던 저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니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단순히 손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조상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절 도와줬던 조상신이 누구였는지 저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제가 4살 때 엄마랑 같이 동물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동물원을 나오면서 엄마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역 앞에 비눗방울 파는 아저씨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뒤늦게 길을 잃었음을 깨달은 저는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를 닮은 듯한 아줌마라면 무조건 달려가서 붙잡아 봤지만 끝끝내 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동물원도 보이지 않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엉엉 울며 엄마를 목 놓아 부르고 말았죠.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저는 그걸 몰랐기에 울면서 자꾸만 더 멀리 가게 되었어요. 길 한복판에 울고 있던 저를 보고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고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의 인적사항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나중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제가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때만 잠깐 한국으로 놀러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제 원래 이름이었던 에리카에서 따와서 한국 이름을 에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새로 생긴 김에리라는 이름으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많이 흐려지게 되었죠. 다만 엄마가 하늘색 블라우스 위에 백조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군요. 원장님은 제가 4살 때 입고 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저에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자기에 싸서 주셨고 전 그걸 14살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고이 간직했다기보다는 제 사물함 안에 넣어두고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1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에 마음만 무거워지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고아원에 갔는데 절 보고 원장님이 헐레벌떡 오시는 겁니다. 에리야, 너 옷. 네? 제 옷이요? 왜요? 아니 이거 말고 너 옛날에 입고 왔던 옷. 너 애기 때. 설마 그거 얼른 갖고 와. 갖고 원장실로 와. 어? 원장님 말에 저도 정신없이 옷을 챙겨서 원장실로 달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순간은 땅바닥을 발로 밟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름을 밟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 원장실에 도착했고 거기서 저희 아빠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절 보자마자 제가 가져온 옷은 보지도 않고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제가 그만큼 엄마랑 똑같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네 엄마랑 정말 똑 닮게 컸구나. 네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널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날 알아보겠니? 아빠? 그래, 내가 네 아빠란다. 그날 널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네 엄마랑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잠깐 전화하는 사이에 네가 없어졌다고. 네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널 그리워하면서 가셨어. 평생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날 너도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겠니? 내가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다. 내 탓. 저 아버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에리가 오던 날 입고 있던 옷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내랑 같이 샀던 옷이에요. 에리카가 어렸을 때 백설공주를 좋아해서 이 색깔로 입혔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아빠는 제가 들고 온 옷을 보고 더더욱 눈물을 쏟았고 절 안고 엄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빠는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얘기를 하다가 가셨다면서요. 저는 그날 바로 고아원에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혹시 몰라 진행한 DNA 검사에서도 친자 확인으로 나와 아빠가 찾던 딸인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죠.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엄마 아빠는 캐나다 교포셨다고 해요. 아빠가 업무차 한국에 몇 주 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엄마랑 저도 같이 와서 한국 구경을 같이 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주변 호텔만 관광을 하다가 아빠의 업무가 다 끝나갈 때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동물원 구경을 큰맘 먹고 가셨다고 해요. 하필 그날 절 잃어버리게 되었고 엄마 아빠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히 외국인이었던 부모님은 낯선 한국에서 절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야 아예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절 찾기 시작하셨고요. 그 과정이 무려 10년이나 걸린 것이죠. 한순간에 고아에서 부잣집 딸이 된 저는 한동안 제 현실이 꿈만 같아서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아빠랑은 4살 때 이후로 처음 만난 거고 저는 4살 이전의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낯선 아저씨랑 갑자기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사는 곳은 제가 있던 고아원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학교 친구들과도 전부 헤어지게 되었죠.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품을 휘두르고 비싼 음식만 먹었는데 도저히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아빠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빨리 눈치채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자주 외식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이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라고 용돈도 주시고 집에 초대도 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엔 저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생기게 되었고 아빠한테 말도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제가 엄마 방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들어보시고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친 거야?
고아원에서는 놀 게 별로 없었거든. 옛날에 어떤 봉사하러 온 언니가 악보를 몇 개 주고 갔는데 애들이랑 맨날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어.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치는 거야. 한번 피아노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볼래? 나중에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될지도 모르잖니. 아빠의 제안에 저는 한번 시도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배워보니 피아노를 전보다도 더 잘 칠 수 있게 되어 재미가 붙었고, 결국 아빠의 말대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연한 기회에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저에겐 참 행운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내노라 하는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해 공연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공연을 기획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피아노를 많이 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피아노를 치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다 보니 저는 20대 초중반에 연애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5살 때부터 3년 가까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27살에 헤어진 이후로는 연애에 대해 회의감이 강하게 들어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홀로 조용히 지내다가 제가 30이 되기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제가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운명적인 사람이었죠. 여느 때처럼 새로 들어가는 공연일로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일정이 좀 여유로워서 일부러 국도로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국도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실제로 고라니를 본 것도 처음이고, 처음 본 고라니가 제 차로 뛰어든 것도 처음이었죠. 다행히 과속을 하고 있진 않았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고라니는 차도에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제 차 역시 가드레일의 앞부분을 크게 박아 당장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보험사를 부르고 신고도 한 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차 뒤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고라니 치우셔야 해요. 네? 고라니. 에휴. 그러더니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저 대신 고라니를 옆으로 조금 끌고 왔어요. 더럽게 무겁네. 이봐요. 계속 찾기를 그러고 있으면 오는 차도 위험하고 그쪽도 위험해요. 저도 치우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해요. 아니, 비상등 켜고 갓길로 피해 있으라고요. 알아요. 보험사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아유, 여자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괜찮아요, 가세요. 그쪽 사고나 신경 쓰세요. 그 남자가 툴툴거리는 사이 국도에서 온 차량이 왔고, 또 잠시 뒤에 보험사 차량도 왔어요. 제 차는 전조등과 앞부분이 망가지는 바람에 제 차 운전하기가 어려워 견인을 맡겼죠. 차가 갑자기 없어지니 저는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 남자는 저한테 어디로 가냐고 목적지를 물어보더군요. 그럼 대전역에서 KTX 타고 가면 되겠네요. 정말요? 감사해요. 태워준단 말은 안 했어요. 타세요.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턱짓으로 제게 차에 타라고 했고, 저를 대전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말은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도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가 깊고 친절하다 보니 저는 그런 그 남자가 마냥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었고 그냥 살해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내리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비싼 밥을 한 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놀랍게도 서로 사는 동네가 근처였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빨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남자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고 포르투갈어 통역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처럼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가던 중에 절 발견하게 된 것이었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주로 저희 동네에서 일이 많아 그 동네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말하는 거나 옷 입은 거, 밥 먹는 식사 예절까지 모두 깔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식사를 했던 것 같네요. 그 남자 역시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다면서 안 가봤으면 같이 가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 남자는 조금 긴장한 티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깍듯하게 잘 행동했고 아빠도 그 사람 앞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하지만 눈빛에서나 말투에서 그 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렵게 재회해서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못내 서운하신 듯 보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제가 아빠한테 남편 될 사람이 어땠냐고 물어봐도 아빠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툴툴대셨죠. 왜?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괜찮지 않았어? 되게 점잖고 바르고. 그야 첫 만남이니까 그렇지. 일도 영 안정적이지도 않고 나이가 벌써 30을 훌쩍 넘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럼 뭐해? 남자가 큰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거 아니냐. 프리랜서라니. 그래서 싫어? 뭐 성에 좀 안 찬다는 거지. 아빠는 그래도 그 사람과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엄마도 안 계시고 저도 보내야 하니 마음이 영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쓰였어요. 고맙게도 남자친구 역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일부러 몇 번 더 얼굴을 비추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주었죠. 아빠가 좋아하는 술도 사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살짝 열리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무였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 마당에서 아빠와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마당에 있는 식물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빠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 나무 이거 굉장히 희귀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제가 예전에 몇 주 동안 통역을 맡았던 분이 브라질 분이셨는데 그쪽으로는 전문가셨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딸의 엄마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었던 나무일세. 우리 딸이랑 나이가 같다고 해서 자꾸 마음이 간다며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그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남자친구가 지리산 쪽에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고 나중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그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정말 아빠를 모시고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당시 저는 공연 일정 때문에 같이 가진 못하고 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통화 내용에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현철님 가족분 되십니까? 지금 땡땡병원인데 환자분이 지금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전화로 동의해 주셔도 돼요. 네? 네네, 동의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이쪽으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탔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한창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 역시 응급실에 누워 있었죠.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역시 그 사고의 여파로 다쳐서 한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지만 아빠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수술이 끝나도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필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셨어요. 아빠는 거의 반년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비교적 빨리 깨어난 남자친구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장인어른을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두 사람 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빠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눈을 떴는데요. 아빠 역시 깨어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안부를 물었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비쳤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구나. 다행히 도로 위에 차가 없어서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 그러다가 그만 도로 옆으로 굴러 떨어진 거였다. 채사방은 차에 불이 붙었는데도 다리가 끼인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었어. 채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은인. 아닙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 안경을 잃어버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되신 건 다 제 탓이에요. 아빠와 남자친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그 사건 이후로 사이가 둘도 없이 돈독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1년 후에 저와 제 남자친구, 아니 남편은 예정보다 6개월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야외 예식장을 빌려 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이 사고 이후 걷는 게 불편해진 아빠를 배려해 버진로드를 걷지 않고도 예쁘게 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예식장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아빠는 남편의 작은 배려에 감동을 받으셨고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 남편이 한 가족이 된 걸 기뻐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때 너무나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의 관계도 좋았지만 아빠와 셋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날도 많았거든요. 아빠랑 남편이 너무 사이가 좋아져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른쪽 다리도 말썽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관절과 근육이 아프신지 자주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사고 후유증이 지독하게 아빠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동이 어려워지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기 힘들 만큼 몸도 약해져만 갔어요. 정정하게 사업을 하시던 아빠는 결국 현장에서 물러나셔서 집에서 쉬게 되셨죠. 그마저도 아주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점점 저희 신혼집보다 아빠 집으로 퇴근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둘 다 일이 많은 시기에는 남편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빠를 돌봐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뚜렷한 병명도 없이 나날이 몸이 약해지시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아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만 갔어요. 1년도 안 돼요. 아빠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하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예 전문 간병인을 불러 아빠를 돌봐드려야 했을 정도였어요. 원래 저희 아빠는 저랑 말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활기를 잃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도 없고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만 있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주치의 선생님께 그 전화를 받고야만 것이었죠.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계속 곁에 있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시고요. 다른 가족과 친구분들도 오늘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사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던 일들을 전부 멈추고 그때부터 아빠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는 아빠의 소식을 전부 알려드렸어요. 다들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최대한 일정을 뺏어 와주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죠.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국 4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신 건지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셨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아빠는 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다가 가셨죠. 아빠의 장례식 때는 천둥과 번개가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묻힐 정도로요. 저는 괜히 아빠가 가시는 길에 날씨가 굳은 것이 원망스러워 마음이 더 불편했죠. 그래도 낙골당에 아빠의 유골함을 엄마 옆에 안치할 때는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긴 했네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아끼던 나무 위쪽까지가 부러져 있더군요. 엄마가 생전에 심으셨다는 저랑 나이가 같은 나무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 번 더 울음이 터지려고 하자 남편은 절 다독이며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나무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그간 아빠가 누워있던 침대도 정리하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러 아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은 상태 그대로 잠들어 있길래 저 혼자 조용히 들어갔죠.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덧 5시 정각이 되었고 그 순간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집어든 저는 문자를 보낸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아빠였어요. 에리야,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이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최서방한테는 알리지 말거라. 최서방 모르게 내 침대 옆 책장 맨 위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펴보렴. 절대 최서방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거라. 문자 내용을 보아하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약 발송을 걸어둔 문자인 것 같았죠. 남편은 아직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상태로 조심스럽게 아빠가 말한 곳에 있는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두툼한 편지 봉투와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죠. 통장에는 무려 80억이나 되는 금액이 찍혀 있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지와 함께 접혀있던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그걸 펴본 저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종이는 전단지였는데 남편의 얼굴이 찍혀있는 지명 수배범 포스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죄명이 친족 사례로 적혀 있었다는 거였죠. 에리야, 최서방의 원래 이름은 이진수야. 이걸 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라. 최서방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석재 삼촌을 찾아가거라.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저히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즉시 보고 있던 편지와 성경책을 침대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절 보고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임기응변으로 울고 있는 척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와 손, 발을 감췄어요. 괜찮아. 아빠가 누워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정리는 천천히 하자.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지. 당신 3일 내내 제대로 먹은 게 없잖아. 죽이라도 시킬까? 아님 라면이라도 끓여야 하나? 당신 라면 먹고 싶으면 먼저 먹어. 나는 지금은 뭐가 넘어갈 것 같지가 않네. 지금은 아빠 드시던 약이랑 빨랫거리만 정리해두고 이따가 좀 괜찮아지면 죽을 시켜 먹거나 할게. 당신 배고플 텐데 얼른 라면 끓여 먹어. 알았어. 2개 끓일 테니까 당신도 한술 뜰 수 있으면 와서 먹어. 남편은 저를 한번 안아주고는 주방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웠죠. 남편이 가스불을 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112에 전화했습니다. 거기 경찰이죠? 여기 수배범 이진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안에 같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집 주소를 후다닥 말해주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잠깐 통화하는데도 소리가 들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주소를 말해줬으니 알아서 오겠지 하고 저는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안하게 아빠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혹시 계란만이라도 먹을래? 이번엔 발소리가 전혀 안 들렸기에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펄쩍 뛰며 놀랐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요. 아, 깜짝 놀랐네. 아니 괜찮아. 당신 혼자 먹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래? 당신 괜찮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심하게 놀라서 저는 남편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대꾸했는데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절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죠. 갑자기 사람 분위기가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근데 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지? 나 봐봐. 내가 뭘 당신을 안 쳐다봐. 얼굴이 너무 부어서 그래. 아닌데? 왜 갑자기 겁을 먹지? 본능적으로 들켰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은 제 턱을 잡고 제 얼굴을 샅샅이 살피면서 물어보더군요. 당신 뭘 알고 이러는 거야? 알다니 내가 뭘. 이년 봐라. 너 어떻게 알았어? 장인어른이 너한테 말해줬어? 뭔가 남겨놓기라도 했나? 겁에 질린 제가 바보같이 말을 더듬으며 얘기하자 갑자기 자상하고 사려있던 남편에서 난생 처음 보는 지명 수배범으로 돌변한 남자는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고 있길래 이러냐고. 말해봐. 그 망할 놓치네. 막판에 재산도 다 빼돌리더니 뭔 짓을 했길래 너까지 이러고 있냐고. 너한테 줬어? 니네 아빠한테 돈 받은 거 있지? 있어 없어? 대답 안 해? 눈앞에서 살인범이 화를 내며 대답을 종용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입이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발뺌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으로 사실 팔다리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참고 있던 본성이 터져나온 남편은 저를 바닥에 패대기 치더니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했어요. 소뚜껑만한 손을 들어올려 저도 움찔하던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죠. 대꾸를 안 하자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남편은 제 멱살을 잡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가 경찰 불렀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저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욕을 하며 절 그대로 질질 끌고 거실로 나가 인터폰 화면으로 밖을 봤어요. 문 앞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죠. 남편은 제 멱살을 잡은 그대로 계속 끌고 다니며 창문 밖도 살펴봤어요. 도로변을 살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하필 전날 부러져 있던 나뭇가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창문 밖에 하나도 보이질 않았죠. 그 사이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려댔고요. 남편은 험악한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절 내팽개치고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오더니 다시 인터폰으로 가서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8910 차 주분 맞죠? 이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 이거 좀 빨리 빼주세요. 차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 길 옆으로 대놨구만. 차 하나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공간이잖아. 못 빠져나가니까 지금 왔죠. 지금 장난해요? 빨리 차 빼시라고요. 어차피 불법 주차잖아요. 에이씨,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진짜. 평소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남편이 가끔은 차고 앞에 대충 주차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경찰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짜증을 내니까 경찰이 아니라 택배 일을 하시는 기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남편도 헷갈려하는 듯 했죠. 남편은 여전히 식가를 쥔 채로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이 기회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살금살금 주방 쪽으로 가서 남편이 끓이고 있던 라면 냄비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남편이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 남편의 뒤통수에 펄펄 끓던 라면을 뿌려버렸어요. 남편은 몸부림을 치면서 버둥거렸고
저는 그대로 냄비고 뭐고 버려둔 채로 쏜살같이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남편의 비명소리와 택배 기사인 줄 알았던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인터폰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문 밖에는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경찰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더군요. 신고자분, 안에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눈물과 식은땀이 범벅이 된 채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쇠고랑을 찬 채로 끌려가는 지명 수배범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경찰에게 아빠의 편지 안에 있던 지명 수배 포스터를 보자마자 신고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그런 저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 테니 쉬라고 해주었죠. 저는 경찰들이 돌아간 이후 아빠의 조언대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빠의 친구인 석재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석재 삼촌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죠. 그리고 저는 석재 삼촌을 통해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저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도 병원을 가서 병명을 알아내보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아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던 아빠는 가장 친한 친구인 석재 삼촌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싶다고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변호사가 저희 남편이 계속 아빠의 보험금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모든 보험 수령인을 전부 저에게로 돌려놓고 아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꾼 뒤 그 돈 80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그게 성경책의 편지와 함께 꽂혀있던 그 종이 통장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주치의는 아빠가 계속 건강이 악화되는 게 남편의 짓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설치해둔 카메라로 뭔가 이렇다 할 증거를 찾기도 전에 아빠의 병세는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그 사이 석재 삼촌이 남편의 지명 수배 전단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주치의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아빠와 석재 삼촌은 혹시라도 그 살인범과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위험해질까봐 섣불리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석재 삼촌의 연락을 받은 것인지 저녁 늦게 주치의 선생님도 집에 오셨고 그간 회수하지 못했던 카메라를 회수해서 돌려보게 되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그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은 제가 없을 때마다 아빠가 먹는 음식에 자꾸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를 타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즉시 경찰에 영상 파일을 넘겼고 한참 후에야 남편이 탄 가루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 주입하는 약과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이미 11년 전 그리고 8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2건의 사진을 저질렀다고 해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놈은 처음부터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와 자동차 사고가 났던 것도 그놈이 미리 차량에 손을 써서 망가뜨린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들은 저는 치가 떨릴 만큼 분노했어요. 그 모든 정황들과 저희가 제출한 영상으로 그 인간은 엄청난 범죄 혐의들이 추가되었고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감방에서 썩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인간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악마 같은 놈은 절 보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저만 아니었다면 평생 걸렸을 일이 없었을 거라며 절 노려보더군요.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구경을 해. 네 년만 아니었으면 평생 쥐 죽으듯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남의 인생을 이따위로 망쳐놓고. 뭐? 야,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그때 네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을, 그 입을 지져놨어야 하는데. 너 같은 건 평생 감방에 썩는 것도 사치야.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너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살길 바란다. 내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알겠어? 뻔뻔한 그놈의 말에 저도 순간적으로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마구 욕을 퍼부어댔어요.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려주지 않았다면 뭐라도 집어 던지든 아니면 손찌검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범죄자는 제 말에 반박도 채 못하고 그대로 교도관에게 끌려나갔고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당에 있던 나무를 보고 주저앉아서 한동안 엉엉 울었어요. 아마 그 나무의 윗부분 가지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놈이 창밖으로 경찰차를 발견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랐겠죠. 갑자기 그 나무를 보자마자 먼저 가신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받았던 공포심과 분노, 무력감,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 같네요.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난 이후에야 저는 부모님이 제게 선물해 주신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음이 힘들면 주저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또 그렇게 돈독해진 사람들과 여행도 가는 등 활발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정이 루즈해지면 제가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될까봐 무서웠던 마음도 있었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인지 저는 그래도 지금은 안정을 많이 찾은 상태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일을 되짚어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단단하게 아물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작은 응원과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산 지는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아마 이런 사연을 올리고 구독하시는 분들에 비해 결혼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또한 이런 사연을 올리는 상상은 해본 적은 있어도 정말로 제 손으로 직접 사연을 적어서 올리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그동안 당해왔던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손이 떨려서 사연이 채널에 올라올 생각을 하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20대 끝자락에 등산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일을 하니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1, 2주에 한 번이라도 등산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들어간 곳이었죠. 기대 반 걱정 반 안고 간 동호회는 20, 30대 회사원들 위주로 회원을 모집하던 곳이어서 나이대도 다들 고만고만했어요. 그래서인지 금방 친목이 형성이 됐고 나중에는 등산이 목적인지 하산 후 맛있는 걸 먹으며 친목 모임을 하는 게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죠. 저는 사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한테조차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종종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제 성격상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게 됐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보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가 말하기 편하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런 걸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게 좋은 점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동호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 그 사람들 모두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거기서 유독 친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여자애였는데 워낙 성격도 쾌활해서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줬어요. 사회에 나가면 은근히 동갑을 만나기가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저희 둘만 동갑이라서 더 빨리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동호회를 시작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공식 단짝이 됐고 동호회 외에 밖에서도 종종 만나자는 말에 끌려 한두 번 따로 만나다 보니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 나 정말 등산 동호회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나도 그래. 나이 먹고 친구 사귀기가 옛날보다 힘들었는데 20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친구가 생길 줄은 진짜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근데 너는 등산 동호회 계속 나갈 거야? 나는 좀 그만둘까 싶은데. 뭐? 왜? 나 사실 거기 남자 만나러 간 거거든. 근데 너도 알겠지만 거기 마땅한 남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관두고 다른 동호회를 들어가든지 하게. 내가 거기서 얻은 건 너뿐이다. 너라도 얻은 게 어디야? 뭐? 그럼 난 어떡하라고. 너 만나는 재미로 나갔는데. 그럼 너도 나와. 나와서 그냥 나랑 등산 대신 자주 만나서 놀자. 그럴까? 등산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전체적인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사실 평일 내내 회사에 시달리고 나면 쉬고 싶을 때도 많고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았어요. 저는 결국 그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동호회를 같이 나와버렸어요. 야, 나 너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자주 만나줘야 돼. 동호회 끝났다고 모른 척하기 없기야. 아, 당연하지. 너는 내가 책임지고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너 우리 오빠랑 좀 만나볼래? 어? 오빠? 너 오빠도 있었어? 나 쌍둥이잖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가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네. 전혀 몰랐어. 세상에, 내가 오빠 얘기를 안 했다니. 아니, 사실은 나 쌍둥이 오빠랑 같이 살고 있거든. 그렇구나. 나 주변에 아는 쌍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신기하다. 일란성이야? 이란성. 우리 오빠 완전 착하고 괜찮은데 같이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에이, 니네 오빠도 피곤하실 텐데 뭘 그렇게까지. 왜? 우리 오빠도 너 같은 사람 만나면 좋지?
착하고 섬세하고 이쁘고 능력도 좋고. 야, 됐어. 무슨 소개팅 나가냐? 네가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다. 아, 그래? 그럼 취소. 근데 한번 같이 놀기나 하자. 가만 보니까 네가 딱 우리 오빠 이상형이란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저 이상한 나쁜 여자만 만나서 맨날 상처받고 마음고생하더니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어. 지켜보는 내 복장이 얼마나 터지겠니? 어차피 너도 솔로인데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연애도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우리 사이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친구에서 가족으로. 너도 달라는 가족 만들고 싶다며.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딱히 연애 생각 없었는데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그럼 너무 그렇게 연애 쪽으로 생각 말고 만나보든가. 어쨌든 나랑 이렇게 친해졌는데 우리 오빠 언젠가는 한번 볼 거 아냐. 미리 친해져 놓으면 집도 놀러 올 수 있고 좋지. 뭐 그럼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낯을 워낙 가리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데 피로를 느끼는 타입이라 친구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친하다는 이유로 왜 그 형제까지 소개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잘 가진 않았으나 워낙 쾌활한 친구라 한 번은 속는 척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말로만 소식을 전해 듣지 친구의 혈육까지 만나서 친해졌던 적은 없어서 이 모든 게 참 신기하고 새롭게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친구의 쌍둥이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어느 정도 준수한 외모였기에 쌍둥이 오빠도 그럴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괜찮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여자들에게 대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쌍둥이 오빠야. 오빠, 인사해. 여긴 내가 완전 괜찮다고 했던 동호회 친구. 안녕하세요. 딱딱하긴. 둘은 동갑이니까 말 놔도 돼. 말을 놔야 빨리 친해지지. 서로 편하게 하자고. 친구가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좀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하도 부담스러워하니 친구와 그냥 동네 사람 만난다 생각하고 편하게 나으라고 해서 정말로 별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갔는데 막상 친구의 오빠를 보니 너무 괜찮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올 걸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야? 오늘 둘 다 흰 티셔츠 입었네? 되게 잘 어울린다. 야,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농담이야, 농담. 친구가 은근히 밀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본 그 남자는 멀끔한 외모만큼이나 사람도 괜찮아 보였어요. 친구가 워낙에 괜찮은 아이였으니 어느 정도 신뢰가 밑받침되기도 했지만 사근사근한 말투에 섬세한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는 게 정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든 남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만나보기 전까지는 친구가 좀 오버한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친오빠라는 콩깍지를 벗고 봐도 객관적으로 흔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직업도 개발자라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 않고 조용한 성향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애써 밀어붙이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헤어지기 직전에 먼저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건 저였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좀 놀라는 듯 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번호를 찍어서 돌려주는데 순간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게 과장된 비유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뭐야? 잘해볼 생각 없다더니? 벌써 번호 주고받으면 다음부턴 둘이서만 볼 거 아냐? 셋이서 노는 건 벌써 끝이야? 친구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서운한 척을 하는데 제 눈엔 마냥 귀엽고 고맙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은혜 다 갚을게. 서운해도 좀 이해해줘. 진짜지? 나 그 말 평생 기억한다. 은혜 꼭 갚아. 알겠다니까. 그 뒤로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첫 연락을 언제 보내볼까 고민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남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보내줬거든요. 번호 먼저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나는 다음 만남 때쯤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답답한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좀 답답해 하시지 않게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좋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존댓말 써요? 동갑인데. 이제 말 슬슬 놓을까요? 그래. 내가 먼저 놨으니까 너도 놔. 이렇게 바로 놓는다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가 답답한 거 싫다며. 맞춰주는 건데. 나 진짜 못 살겠다. 그 사람이랑은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아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거 싫다고 했던 말이 꽤 인상이 강하게 남았는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애까지 가는 길은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친구가 입증해준 사람이라는 신뢰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비슷한 호감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친구는 막상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귀니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몇 번이나 만났다고 벌써 사귄다고? 연애 때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면 또 빨리 식던데? 둘 다 좀 진정해봐. 내가 어떻게 연결해준 건데? 길고 얇게 오래 가야 할 거 아냐. 솔직히 네 말대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민아. 뭐? 안 된다니까 그러네. 헤어질 거면 차라리 지금 헤어져. 나중에 다시 만날 핑곗거리라도 남겨놓게. 아이, 둘 다 나이가 더 어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뻘짓이야. 나 지성이랑 진짜 오래 갈 거야. 길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 다 지민이 네 덕분이야. 그래. 뭐 네가 좋다면 다행이지. 오빠도 아주 좋아 죽는 것 같긴 하더라. 그렇게 밀어주던 대로 잘 된 걸로도 모자라 둘 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도 친구는 어쩐지 마냥 기뻐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정말로 불같이 타오르는 저희를 걱정해서인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 뛸 듯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저도 그때의 친구 표정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나중에야 알았죠. 그때 친구가 왜 그런 묘한 표정을 지었는지요. 그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투였어요. 지민아, 네가 나한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으니까 나도 좀 소개시켜줘볼까 하는데 어때? 뭐? 소개? 되겠어? 응? 뭐가? 아니, 너도 우리 오빠 봐서 알겠지만 괜찮아도 너무 괜찮잖아. 내가 이때까지 같이 산 게 저 오빠인데 적어도 날 만족시키려면 우리 오빠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어야 말이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회사 사람인데 워낙에 평판도 좋고 집도 좀 괜찮게 살아서 어디 다른 여자가 채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별로야?
아니 뭐, 만나는 볼게. 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에 친구에게도 좋은 짝을 찾아주고 싶어서 주변에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와 연결시켜 주려고 했지만 친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친구가 밀어줄 때 그런 반응이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사람들 만나고 난 후 친구의 후기였어요. 어땠어? 좀 괜찮지 않아? 성격도 귀엽고.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우리 오빠보다 괜찮지는 않던데. 일단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 키 큰 오빠만 보고 살던 내가 보기엔 좀 남자로 느껴지진 않더라고. 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 않아? 그냥 평균 키인 것 같은데. 오빠가 182잖아. 보고 자란 게 있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 알겠어. 남매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이상형에 얼마나 미치는지는 굳이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매인 친구들을 통해 많이 봐왔기에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2번이나 더 소개시켜 줬음에도 친구는 같은 이유로 남자들을 깠죠. 이유는 단 하나였죠. 친오빠에 비해 모자라서. 야, 그래도 이번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정말 괜찮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연애 안 하고 있었으면 잘해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그럼 너 그 사람 우리 오빠랑 바꾸라면 바꿀래? 나는 당연히 아니지. 지성이랑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았음 너도 오빠 버리고 만난단 소리 했겠지. 하도 친오빠 핑계를 대며 애써 시켜준 소개팅을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깨뜨리니 나중엔 힘도 안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줄 만한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는 일도 그만 둬버렸어요. 워낙 활발한 애니까 살다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연애하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지도 3년이 훌쩍 넘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까지 빠르게 진행됐던 그때처럼 결혼 준비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성격 급한 둘이 만나니 결혼 준비마저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던 무렵 친구가 저와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꽤나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그래? 심각한 거야? 사실은 너도 알겠지만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오빠밖에 없잖아. 친구와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 손에 컸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재혼한 지 오래고 어머니도 쌍둥이 남매가 17이 되던 해에 새 아빠를 데려와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새 아빠 쪽에도 자식이 있어서 집안 내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새아빠 쪽 자식이 집안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로 더 의지하며 지금 같은 돈독한 사이가 됐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집을 탈출해서 그 이후로 쭉 둘이 같이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흔한 다른 남매와는 달리 둘의 우애는 유독 끈끈하고 애틋했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니, 내가 당장 지금 오빠랑 살고 있는데 오빠가 너랑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 이 집에는 나 혼자 남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오빠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서. 아,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 좀 사람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오빠 없이 살아서 무섭다는 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 같아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부탁하려는 거야? 설마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어우, 야, 아니야. 내가 설마 너한테 오빠 소개시켜 줘놓고 그런 부탁을 하겠어?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럼 뭔데? 어디 주변에서 룸메이트라도 소개시켜 줘? 아니, 룸메이트 만들어봐야 골치만 아프지. 또 안 맞으면 싸우고. 생활 습관이니 패턴이니 맞추는 것도 일이고. 룸메이트는 필요 없어. 근데 그냥 내가 결혼할 사람 찾을 때까지 좀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뭐? 대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되잖아. 우리 집 저번에 와봤지? 엄청 넓어. 아빠가 우리 두고 재혼한 거 미안하다고 오빠 명의로 넓은 집 하나 해줬거든. 오빠는 결혼하면 그 집은 나한테 주고 간다는데 솔직히 나 혼자 그 넓은 집 살아서 뭐해. 혼자 살기 무서운 김에 너랑 오빠랑 셋이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너도 집값 아끼면서 좋은 집 살면 좋잖아. 친구가 한 제안은 정말 상상도 못한 종류였어요.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던 집이 남자친구 소유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친한 친구긴 해도 소중한 신혼을 신우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데 가장 막막했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싫은 제안은 아니었어요. 친구가 사는 집이 워낙 괜찮아서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늘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친구나 제 남자친구나 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 그랬어요. 친구랑도 사회에서 만난 것 치곤 급격히 가까워졌을 만큼 잘 맞았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기였지만 이제 막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을 때라 모든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란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친구의 진심 어린 난처한 눈을 보고 나니 딱 잘라 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부모님도 아시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상의해보고 얘기해줄게. 그 정도로 적당히 둘러대고 나중에는 거절을 할 생각이었는데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럼 당연히 얼마 동안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왜요? 지금 너랑 지성이랑 따로 나와서 살면 지성이 집은 동생이 쓰고 니네는 다른 집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니네가 지민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면 그땐 그 애가 그 집에서 독립을 한다는 거잖니. 괜한 돈 쓸 필요가 뭐 있어? 지민이랑은 일반적인 시누이 관계도 아니고 친한 친구니까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안 그래도 고민 중이긴 했어요. 엄마 생각엔 그 집이 어차피 지성이 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너도 집 구하려고 돌아다녀 봐서 알겠지만 그것만 해결해도 고생이 덜해. 그건 그래요. 잘 이야기해 볼게요. 몇 날 며칠을 골머리 싸매며 고민했지만 주변 친구들의 의견도 역시 1, 2년만 고생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게 서울 역세권 4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더 고민해봤자 별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해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은 둘이 아닌 셋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생활을 선택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셋이 같이 살게 되니 저와 지민이의 입지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지민이가 전화로 뭔가를 부탁을 하면 좀 데이트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하다못해 영화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받으러 달려나갔을 정도였어요. 아니, 무슨 급한 전화길래 그렇게 뛰어나가? 아, 지민이가 뭐 좀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무슨 직장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 나랑 데이트할 땐 급한 거 아니면 좀 나중에 연락해. 아이, 너도 알잖아. 나 예전에 지민이 연락 한 번 안 받았다가 집안 풍비박살 난 거, 뒤늦게 알게 된 거. 그때 이후로 지민이 전화는 도저히 무시를 못하겠어. 나 이 얘기도 여자친구한테 해보는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해해주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동네에서 경찰도 부르고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노느라 동생 전화를 안 받고 넘겼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 물건이 박살나 있고 부모님을 뜯어 말리다가 크게 상처가 난 동생의 얼굴을 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전화를 강박적일 만큼 바로 받았대요. 그래요. 뭐 이런 마음 아픈 가정사쯤은 저도 사람인데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환장하는 포인트는 이 남매의 아련하고 아픈 손가락 같은 사연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인해 동생 전화를 강박적으로 받는 것까진 그래,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런 트라우마는 동생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듯 본인이 즐거울 때 막상 제 전화는 그렇게 칼같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중적이고 다소 차별적이기까지 한 모습이 절 미치게 했던 거죠. 지민아, 혹시 너 지성이랑 연락된 거 있어? 무슨 연락? 아니, 오늘 회식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화 한 통이 없길래. 아, 진짜? 나는 너랑 연락된 줄 알았지. 전화 한번 해볼까? 안 받을걸. 내가 방금 7통째 했는데도 안 받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볼게. 친구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민아, 왜? 오빠 어디야? 나 여기 회식.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일. 와이프가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전화 좀 받아. 나한테까지 와서 오빠 안부를 다 묻잖아. 뭐? 지금 같이 있어? 지금 같이 오빠 전화 듣는 중. 와, 정말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혈압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종종 동생에 집착하는 건 알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밟히는 일이 많아지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이래서는 대체 누가 누구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울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지민이랑 셋이 못 살겠어. 우리 그냥 이제 분가하면 안 돼? 여보, 분가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런 이유라면 너무 납득이 안 되잖아. 지민이한테 뭐라 하고 분가할 건데.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이 내가 스스로 지민이랑 나를 비교 안 하게끔 나한테 더 잘했으면 내가 이랬을까? 여보,
근데 우린 이미 결혼했고 가족이 됐잖아. 지민이는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는 앤데 아직 평생 함께할 반려자도 못 찾은 상태고 이럴 땐 친한 친구인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당신도 지민이 아끼잖아. 지민이가 당신한테 신우이야? 친구잖아. 그래. 나도 그런 이유로 참아왔어. 근데 항상 보면 당신은 나보다 지민이가 1순위야. 나도 내 남편한테 1순위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당신은 항상 동생이 먼저인 건데?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진짜. 당신은 우리 마음 몰라. 당신도 우리처럼 컸으면 언제나 서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난 그렇게 안 커서 둘 마음을 몰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둘 사이를 이해해야 하는 게 필수 덕목은 아니잖아. 항상 이런 식이면 내가 당신 뭘 믿고 살아가? 나랑 지민이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지민이 구할 거잖아.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려. 당신 잊었어? 우리 만난 것도 지민이 덕분이잖아. 남편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속상하고 서운한 점을 말하며 분통을 터뜨려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속 위에 경일기처럼 느껴져서 나중엔 저도 그냥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던 중에 하늘의 장난처럼 제게 아이가 생겼어요. 항상 아이를 낳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원하던 시기는 지민이와 분가를 하고 난 뒤였어요. 남편과는 반복되는 싸움에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있고 시기상 아이가 생긴 게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속도 모르고 남편과 친구는 행복해 죽더라고요. 너무 축하해. 너 아기 낳으면 조카 일하는 동안 내가 봐줄게. 너 오빠 닮았으면 정말 예쁘겠다. 나 너무 기대돼. 여보, 정말 고맙고 축하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네. 몸 건강히 관리해서 순산하자. 걱정과는 달리 아이가 복덩어리였는지 그나마 아이가 태어나니 남편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듯 했어요. 시누이보다는 저를 더 위하고 챙겨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결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시누이 역시 임신한 저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도 사다 주며 제 몸 관리에 힘을 써줬어요.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녹아 사라질 정도였어요. 지민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고마워서 어떡해? 야, 별말을. 내 조카가 태어난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넌 걱정 말고 예쁜 아이나 낳아줘. 임신한 기간 동안 워낙 제게 정성을 쏟아주는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정말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정말 세상에 더 부러울 것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행복은 다시 잠깐이었어요. 어머, 아기가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쁘네.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저희 딸 역시 남편을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일란성이어도 저와 시누이가 같이 유모차를 몰고 길을 걸으면 저보다는 시누이와 더 닮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누이를 엄마로 착각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그럴 수 있다 싶어 괜찮았지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시누이의 태도를 보니 좀 불쾌하더라고요. 소라가 날 진짜 닮았나 본데? 나도 딸 낳으면 이러려나? 야, 내가 네 덕분에 애엄마 체험도 다 해본다. 괜히 닮았다 닮았다 하면 더 애정 가는 거 알지? 나 요즘은 소라가 완전 내 딸 같아.
일 다 때려치고 집에서 솔하나 볼까?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그래주면 나야 좋지만 그래도 너도 결혼해서 네 애 낳아야지. 독립한다더니 지금 벌써 2년째 같이 살고 있잖아. 소라가 지금이야 어려서 괜찮지만 나중에 크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기 때부터 같이 사는 건데 불편하긴. 원래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불편한 거 전혀 모를걸? 방도 딱 4개나 있잖아. 아빠가 우리 넷이 모여 살 줄 알고 방 4개인 집을 오빠한테 준 건가? 완전 딱이다. 넌 결혼 안 해? 내가 결혼을 왜 해? 너 가족 만들고 싶다며. 오빠밖에 가족이 없어서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랑 산다며. 아,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살아보니 오빠만한 남자가 없더라고. 이 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 있지. 제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게다가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조카까지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가족을 두고 나간다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우리 부부 입장은 생각 안 해?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은 다르잖아. 부부 입장? 뭔데? 오빠는 내가 놀러 살겠다 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너는 내가 같이 사는 게 싫어? 갑자기 불쌍한 척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눈치도 빠른 애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 내가 친구랑 살자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가정 만들려고 결혼한 건데. 가만 보니까 너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네. 그래 뭐 남편도 이 집에 크게 욕심 없어 보이고. 너희 아버지가 남매 잘 살라고 주신 집이니까 네가 나가기 싫다면 내가 나갈게. 어? 야,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너는 아무리 우리가 친구라지만 아이도 있는 마당에 같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될 건 뭐야? 내가 조카 봐준다니까? 이런 시누이가 어딨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랑 나랑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싶네. 어쨌든 이 집에서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는 게 맞아.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동안 이 집에서 편히 단물 다 빨아놓고 애 생기니까 갑자기 찢어지자고? 그 단물은 뭐 내가 못 빨아서 환장했니?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남편 명이라며. 네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살라고 준 집이야. 너보단 내가 이 집에 소유권이 있지. 너랑 잘 살라고 준 집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면 내가 나가준다잖아. 뭐가 문제야?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나가. 오빠도 그렇고. 너 혼자 나가라고. 어차피 오빠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니까. 미쳤니? 내가 내 새끼 두고 어딜 가? 당연히 애랑 남편은 데리고 가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넓은 집 혼자 다 독타지하고 살면 되잖아. 웃기고 있네. 그 애도 내가 너랑 오빠 소개 안 시켜줬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걔 태어난 데는 너보다 내공이 더 크니까 애는 두고 가. 너 진짜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래? 뭐가 말 같지도 않다는 거지? 어차피 소라 데리고 다녀봤자 나랑 더 닮았단 소리 듣는데 네 딸이란 생각이 드니? 집 나갈 거면 내 소개로 만난 가족들은 다 반품하고 가. 그게 맞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자잘하게 쌓여왔던 것 때문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시누이도 화가 났는지
점점 말하는 수위가 세졌어요. 거의 머리채 잡기 직전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당신 딱 정해. 나랑 살 거야? 당신 동생이랑 살 거야? 뭐?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얘가 이쁘고 착한 줄 알고 오빠 소개시켜놨더니 오빠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감히? 네가? 빨리 대답해. 나 더 이상은 얘랑 못 살아. 얘랑 당신 관계에서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도 이젠 지쳤어. 당신이 얘 택하면 소라 데리고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둘은 나 없었을 때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나도 소라 데리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할 테니까. 여보, 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내가 지민이랑 당신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라고.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 어렵지. 그래. 그래도 우리 그동안 잘 지내왔잖아. 잘 지낸 건 당신뿐이겠지. 당신이 묘하게 지민이랑 날 차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기나 해? 아니, 뭐 몰라도 어쩔 수 없지.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그냥 사라져주는 게 맞겠어. 이 이상한 집안에 낀 내가 잘못이지. 나랑 죄 없는 소라는 놔줘. 다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 오빠. 가겠다는 사람 굳이 붙잡지 말자. 그래도 애는 두고 가라니까. 끝까지 헛소리를 늘어놓는 신우이를 보다가 말없이 남편 쪽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길래 저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했어요. 지금 나 안 잡으면 평생 당신 딸 못 보고 살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나 이대로 보내. 뭐? 너 지금 애 가지고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 생각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좀 살자고 이러는 거니까. 저는 방에 들어가 아이 짐부터 챙겼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리고 싶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겼죠. 잠시 조용하던 남편이 방에 뛰어 들어와서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여보.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빠른 시일 내에 지민이 내보낼게. 아니? 그럼 내가 며칠을 또 얼굴 보고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그래놓고 또 안 내보내면 난 어떡하라고. 내보낼 거면 지금 내보내. 야, 이 미친년이? 너 일로 와. 뭐? 지금 내보내?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이지민, 너 나가라. 어? 오빠, 뭔 소리야? 미쳤어? 내가 그동안 이 사람 힘들게 한 건 맞아. 너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근데 너 나 잘 살라고 이 사람 소개시켜 준 거잖아. 그치? 그럼 미안하지만 오빠 위해서 한 번만 희생해 주라. 나도 이런 부탁해도 될 만큼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빠. 당분간 머물 곳 있는지 알아봐 줄 테니까 지금은 좀 나가줘. 이 사람 너무 흥분해서 기분 맞춰줘야 하니까. 오빠 가족 좀 지켜줘라. 아니, 오빠 가족은 나야. 진짜 피 섞인 가족은 제가 아니라 나라고. 정신 차려. 내 딸도 있는데 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오빠. 지금은 좀 가줘. 이 사람 확 가라앉으면 연락할게. 오빠. 남편은 정말 냉정하게 핸드폰만 달랑 들고 있던 신우이를 붙잡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버리듯 던져두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의외라서 벙쪘지만 뒤늦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애 데리고 떠나겠다는 말만 하지 마. 신우이 앞에서 보였던 냉정한 태도와는 다르게 가까이서 본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당신 떠난다고 짐 챙기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지민이도 나한테 너무 소중한 동생이지만 나 정말 당신이랑 소라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만큼 잘할 테니까 나 용서해줘. 어? 나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해 볼게.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난 다시는 지민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당신이 변해서 이제 나랑 소라를 1순위로 챙겨준다 해도 애초에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신우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 집을 쟤한테 주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난 다신 같이 안 살 거야. 그러자. 지민이 짐은 내가 싸서 붙여줄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아이가 생기더니 그제서야 이 가족의 책임감이나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았어요. 가끔 아이가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기는 했을까 싶어서 좀 마음 한켠이 씁쓸할 때도 많지만 좋게 생각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 신우이랑은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이 굳이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짐을 싹 정리해서 붙인 뒤로는 신경 쓰일 일이 거의 없었네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꽤 충격을 받은 건지 신우이는 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한테는 일단 대출을 내서 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아무리 남편 명의 집이라지만 당연히 신우목도 있었던 거니까요. 신우 없이 산 지 3개월째 되던 날 문득 잃어버렸던 제 가족을 되찾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만으로 늘 족쇄를 찬 듯 신우이를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머리가 좀 맑아져서인지 왜 그런 거에 집착했나 싶어요. 참 이런 걸 보면 가장 좋아 보였던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신우이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래서 시자 붙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